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나의 DJ 민영입니다. 자상한 남편과 인자한 시부모님을 만나 꽃길만 걷겠구나 싶었는데 뜬금없이 나타난 얄미운 동서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연자님이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꽃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이벤트 회사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플로리스트라는 게 사실 이름만 거창하지 막상 일은 중노동에 가깝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기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하는 내내 제가 사랑하는 꽃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직업 만족도는 언제나 최상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이 꽃 때문에 만난 인연으로 인해 하마터면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바로 이 꽃이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었거든요. 그날도 지방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 시장에 들러 주문해둔 꽃을 차에 한가득 실어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잠도 자지 못하고 장시간 운전까지 해서인지 자꾸만 잠이 몰려오더군요. 그러다가 그만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고 꽃도 멀쩡했지만 제 차에만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 상황이 다급해 보였는지 사고가 난 상대방 차주가 어디까지 가는지 묻길래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같은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꽃을 그분의 차에 실어 함께 이동했습니다. 저 때문에 사고까지 나서 곤란하셨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렇고 차도 너무 멀쩡한데요. 거기다 저도 장거리 운전이라 지루하고 지쳤었는데 꽃향기 덕분에 전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좋은데요. 남자의 말처럼 저도 가는 동안 한시도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행사 장소에 도착해서도 이 차에서 내리기 싫을 정도로 말이죠. 다행히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남자도 제게 관심을 보이면서 연락처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그 인연으로 서울에서 다시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자연스레 데이트도 하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남자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둘 다 30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설렘이나 두근거림은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나이였지만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데 남자친구에게 차나 집을 다 지원해 주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신 것 같았거든요. 속물 같아 보이기야 하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인 조건을 절대 배제하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상대자로도 지금의 남자친구가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어머니에 대해 자주 얘기했었는데 얘기할 때마다 항상 교육자로서도 존경할 만한 분이라면서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 중 한 분이 형이랑 결혼할 정도면 알만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더 궁금해졌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시부모님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재산이 어느 정도든 간에 시어머님의 시자만 나와도 다들 학을 뗐는데 아들이 저 정도로 어머니에 대해 극찬을 하고 함께 일하던 직원과 고부 사이로 지낼 정도면 최소한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는 분이겠지, 이런 기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당연히 만나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조건 좋은 남자친구에게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워낙 평소에도 자상하고 다정한 성격인 건 알고야 있었지만 점점 볼수록 주변의 다른 여자들에게도 다정하게 구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약간의 오해까지 살 정도로요.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의 차를 탔는데 처음 보는 방향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향기가 좋다고 말했더니 최근 들어 남자친구의 차로 함께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선물해 줬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함께 출근하는 직원이 누군지 물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직원이 다름 아닌 최근에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여자 직원이랑 같이 출퇴근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언제부터 한 거야? 얼마 안 됐어. 저번 회식 끝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는데 마침 같은 방향이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야. 신입 직원이라서 차비라도 아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도와주는 거지. 절대 자기가 걱정할 일 아니야. 심지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이라면서 기름값도 안 받고 해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 몇 번이나 따져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너무도 태연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습니다. 성별만 여자일 뿐이지 그냥 어린 동생 같은 직원이라 도와주고 싶은 거라네요. 저는 항상 남자친구의 호의와 배려가 일상인 그런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부모님을 들먹이며 자신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겠다네요. 그렇게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남자친구는 자연스레 제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형이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본인도 하루빨리 저와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 기뻐서 저도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안 그래도 이 남자라면 저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점점 더 확고해지던 때였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마침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라면서 함께 축하도 할 겸 인사를 오겠냐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때다 싶었습니다. 친구들 말이 결혼을 결정하기 전엔 무조건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만나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2년 넘게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가족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결혼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이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있다던 남자친구의 형수님, 그러니까 제게는 동서지간이 될지도 모를 바로 그분께서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꽤 매서웠습니다. 우리 1등 신랑감 도련님이랑 결혼하게 될 운 좋은 아가씨가 누굴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되게 밝고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미묘하게 되게 가식적이고 불편한 느낌. 딱 첫 느낌이 그랬어요. 어쨌든 남자친구의 형수님이니 저도 그냥 편의상 손윗동서, 동서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제가 이상한 건진 몰라도 1등 신랑감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제게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거기다 마음에 걸리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던 대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유치원에서 꽤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했다더라고요. 연애 전부터 말이죠. 말로는 동서가 워낙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어머님 마음에 먼저 들어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두고 있다가
유치원 선생님들과의 회식 자리에 자연스레 아들을 불러 만나게끔 소개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동서가 그 정도로 인상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자꾸만 사람을 관찰하듯 위아래로 흘겨보고 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제게 자꾸만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상을 차리는데 이것 좀 펴라, 놔라. 이건 물론이었고 뒷정리를 할 때까지도 자리에 편히 앉아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저는 물론 앞으로 잘 봐달라는 인사를 하러 온 거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생신을 축하하러 온 손님이었는데 자꾸만 손윗동서 흉내를 내니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나쁜 감정을 삭히며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동서가 일부러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뜬금없이 커피 뭐 좋아하냐고 물으면서 저를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둘만 남으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원래 시부모님이고 직장 상사고 눈치 안 본다고들 하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30이 넘었으면 별로 어리지도 않잖아요. 아니면 원래 좀 눈치가 없는 편인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뭐 실수했나요? 저는 순간 제게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왜 다 알아들었으면서 모르는 척 하냐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내내 남자친구와 부모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들을 들으면서 가족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좋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는데 이 주방 안에 복병이 있었네요. 이런 사람을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좋게 보시고 며느리까지 삼으셨다는 건 평소에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밑에 사람들만 소위 말로 몰래 갈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사람이 왜 그래? 본인보다 어른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손님이든 남이든 일어나서 거드는 게 기본이고 예의잖아. 알아서 좀 해야지. 꼭 내가 부려먹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일일이 시켜야겠어? 저는 순간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해서 말문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도련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 알려주는 건데 우리 시부모님 예절, 예의, 태도 굉장히 엄하게 보시는 분들이야. 앞으로도 우리 도련님 만날 거면 오늘처럼 행동했다가는 절대 우리 집안 사람 되긴 글렀다고 보면 돼.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손윗동서는 제 할 말만 다 하고는 커피와 과일을 담은 커다란 쟁반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말이에요.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이번 생일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편하게 자주 놀러와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또 뵙겠습니다. 제가 돌아갈 때도 현관까지 나와서 마중해 주시며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는 어머님의 손길이 집에 와서도 잊히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고 다정해서 좋은 분이라는 인상이 깊게 남았죠. 하지만 역시나 제 동서가 될지도 모를 바로 그 여자가 마음에 걸렸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가장 저와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 건 손윗동서인데 그런 사람이 불편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형네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속도 모르고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때 나 기분 좀 별로였어. 오빠 형수가 나더러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면서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그랬다니까? 정말?
형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형수님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다 알아서 엄마 도와주고 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싹싹하다고 생각했거든. 뭐야? 지금 형수 편 드는 거야? 난 초대받아서 간 손님이고 처음 간 건데 내가 뭘 알고 알아서 척척 집안일을 도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시시콜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도 힘든데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손윗동서가 이것저것 간섭하고 들면 훨씬 더 힘들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형수도 동서될 사람이 집에 놀러 온 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 거였을 테니 기분 상했다면 자신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형수가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는 사람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랍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하던 차에 드디어 형네 부부와의 식사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기도 전부터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다시 만난 손윗동서는 좀 이상한 분이었어요. 다 같이 식사하는 동안은 별말 없이 좋은 얘기만 하더니만 식당에서 나와 잠깐 산책을 하던 중 남자친구와 예비 아주버님이 잠깐 커피를 사러 간 사이에 제게 무슨 인터뷰라도 하러 나온 기자처럼 질문 세례를 퍼붓더라고요. 플로리스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해요? 급여는 프리랜서 개념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소속돼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회사에 의뢰가 들어온 일을 하고요. 제가 맡아서 한 일만큼의 급여를 받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할 수 있는 일인가? 육아휴직 그런 건 당연히 있죠? 생각보다 일이 고되고 시간도 많이 할애되는 행사들이 많아서 임신과 병행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사무적인 일을 하거나 행사장에 도와주러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급여 차이는 있겠죠. 아, 그럼 육아휴직은 쉽지 않겠네요. 그럼 나중에 본인 가게를 하거나 문화센터 이런 데 자리 있으면 강사일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 저는 순간 면접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이 정도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아주버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준비해온 질문들을 모두 다 해내야 하는 사람처럼 질문들을 속사포로 해대는 게 거의 웬만한 압박 면접 저리 가라였죠. 저도 덩달아 속도를 내 대답을 하다가도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앞으로 동서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이런 질문들이 왜 궁금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례한 질문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부터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냐,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자녀 계획은 어느 시기에 몇 명 정도로 생각하냐까지 묻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좋게 들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하니 더는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세요. 왜 사람을 들들 볶으면서 괴롭히세요?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수님한테 왜 화를 내고 그래? 타이밍도 참 거지 같죠. 하필이면 제가 인상을 구기고 소리를 치던 순간에 남자친구와 예비 아주버님이 양손 가득 커피를 들고 돌아오셨더라고요. 아니에요, 도련님. 제가 잘못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동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괜한 오지랖에 이것저것 물은 건데 아무래도 요즘 분이라 그런지 좀 불편하셨나 봐요. 미안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괜히 주책 부렸어요. 당신이 무슨 주책을 부렸겠어. 평소에 그런 행동 절대 하는 사람 아닌데. 날이 은근 춥네. 커피는 그냥 각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시자. 너무 당황해서 저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순간에 마치 제가 손윗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분에게
개념 없이 언성까지 높이며 화를 낸 이상한 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을 한 걸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말이죠. 보통 다들 동서가 될 사이끼리 저런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나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형네 부부를 만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날 이후 고민이 더 깊어져 버렸죠. 남자친구의 형수, 그분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 결혼식 시즌이라 정신없이 웨딩홀 꽃장식 행사가 많아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지내던 때였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업무 관련 전화인가 싶어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바로 남자친구의 형수였죠. 저는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싶었는데 절대 남자친구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둘만 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싶었는데 통화를 할수록 왠지 만났을 때 들었던 목소리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래봐야 만난 건 딱 2번뿐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볼 때보다 언제나 조금 격앙되어 과장된 톤의 목소리가 좀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따져보자면 차분히 이야기하는 모습은 어쩐지 평범하게 들렸어요. 어쨌든 저도 알겠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따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형수와 쉬는 날 이른 아침에 따로 만났어요. 제가 사는 동네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올지 말지 많이 고민했다고 그래도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 힘들게 제게 연락을 했다면서 운을 떼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부터 본인이 하는 얘기는 다 사실이고 원하면 증거도 다 보여줄 수 있으니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다는 것만큼은 꼭 비밀로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내가 따로 이렇게 만나러 온 거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나야 이미 이 집안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아가씨는 그래도 아직 이 집안에 발 들여놓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용기 냈어요. 저번에 만났던 그 동서와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 보였습니다. 저번에는 멋대로 말도 막 놓고 막무가내로 굴더니만 지금은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는 손윗동서의 모습에 알겠다고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왠지 초조해 보이는 얼굴이 저라도 안심을 시켜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꽤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동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서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 졸업 전에 무조건 실습을 필수로 해야 해서 학교 교수님 추천으로 처음 시어머니의 유치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규모도 작지 않고 한 동네에서 꽤 오래 운영한 곳이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습에 참여했다네요. 그리고 사실 실습 기간이라고 해봐야 길어야 한 달이었으니 그때는 마냥 너무 좋아 보이기만 했대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의 시어머니이신 당시 원장 선생님께서는 너무 자상하게 잘해주시면서 이미지가 너무 좋고 마음에 든다며 졸업하면 바로 연락을 하라며 개인 연락처를 주셨대요. 바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요.
동서는 그 말에 솔깃해 정말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드렸고 원장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곧바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워낙 시나 구청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실태 조사를 꼼꼼하게 하기도 하고 아이 부모들도 전과 달라서 조금만 불만이 있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원으로 찾아오거나 따지기도 하지만 동서가 처음 실습을 하던 시기만 해도 원장과 교사들이 쉬쉬하며 이어져 온 악행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답니다. 구구절절 말로 하자면 사소한 것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영유아부터 어린이들까지 보살피는 기관에서는 절대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동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건 아이들 부실 간식과 재료 공급 문제였답니다. 동서가 알기론 보통 원으로 배달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원장은 남편과 함께 차를 가지고 나가 간식이나 식사 재료를 장을 봐왔답니다. 자기들 말로는 더 좋은 회사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려고 발품을 파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사온 재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답니다. 알고 보니 과일이나 제과, 제빵류 같은 경우 옛날부터 원장이 거래하던 공장들의 공장장들에게 조금씩 돈을 찔러주면서 폐기 직전의 제품들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가져온 것들이었고 재료들은 큰 식당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가게들에서 품질이 좋지 않아 팔지 못하고 남은 떨이식으로 채소나 고기를 싸게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말을 듣는 내내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이런 얘기해주는 사람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그 유치원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그 집 며느리까지 되고. 바로 지금부터 해줄 얘기가 진짜예요. 나도 우리 시부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건 결혼을 하고 난 뒤니까요. 이어진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유치원에서 신입교사로 있었던 2, 3년 동안은 아예 유치원 재정에 대해 몰랐었대요. 그리고 3년차가 넘어가자 유치원 안에서도 교사로서 어느 정도 입지가 생겼고 어느 날 원장이 따로 불러내더니 누구보다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이것저것 개인사에 대해서 물었대요.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동서는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자상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길래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래서 절대 남들에게 하지 않던 이야기들까지 하게 됐다네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조금 힘들게 살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나라에서 주는 기초지원금까지 받으며 공부해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애틋해진 표정으로 동서를 꼭 안아주는 것도 모자라 얼마 뒤 갑자기 동서의 월급까지 올려졌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는 자신이 정말 좋은 유치원에 들어왔구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원장 부부에게도 깍듯하고 살뜰하게 굴었대요. 정말 자신의 부모님처럼 말이죠. 딱 그때부터였답니다. 원장 부부가 동서에게 자신의 큰아들 이야기를 한 건 말이죠. 직장도 탄탄하고 인물도 좋은데 애가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연애를 안 한다고요. 동서는 당연히 그냥 어른들이 의뢰하는 농담인 줄 알았답니다. 자신의 집안 사정까지 다 아는데 정말 아들과 만나기를 바라나 싶기도 했대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남자친구 없냐고 물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정말 큰아들을 불러 소개를 해줬답니다. 거기다가 원장이 불러낸 큰아들은 정말 원장 부부의 말대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평범하니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 순간 원장 부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쌓였다네요.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린 사람처럼요. 그런데 내가 깜빡 속았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 연기가 아예 몸에 배어버렸는지 본인들도 본인들의 연기에 취해 있는 것처럼요. 저는 순간 동서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저렇게까지 말하나 싶어서요. 동서는 연애를 6개월도 채 하지 않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었고 남편 될 사람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으니 더 이상 연애만 하고 있어봐야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서둘렀다네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유치원을 동서에게 넘겨주었답니다. 물론 서류상이었죠. 건물은 당연히 시부모님 소유였지만 원장직을 이제는 며느리가 된 동서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동서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답니다. 마치 마녀의 꿰매 넘어가 성에 갇힌 공주님 이야기처럼 끔찍했대요. 자신의 시부모님, 두 분은 아주 완벽한 한 쌍이랍니다.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하며 나쁜 짓을 하는 데에 도가 텄는지 아주 합이 좋아서요. 이제는 한 식구라고 자신들이 유치원을 운영하며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을 숨기지도 않았답니다. 오히려 너도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식이었대요. 그 순간 동서도 덜컥 겁이 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시부모님에게 바른 소리를 했는데 두 분 다 오히려 동서의 반응이 기가 막히다는 듯 한심해했대요. 네 친정어머니 생활비하며 네가 이 집에서 먹고 자는 돈이 다 그 돈이야. 너나 네 엄마도 우리랑 다 공범이라고. 알고 보니 처음부터 자신들의 며느리로 동서를 고른 것부터가 아주 계획적이었다네요. 동서가 결혼하고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에게 시부모님은 자신의 남편을 시켜 생활비를 매달 드리고 있었답니다. 동서는 뭣도 모르고 처음엔 고마웠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유치원 지원금에서 횡령한 돈으로 이체를 매달 시키는 것이었어요. 시부모의 계획에 동서가 완벽하게 걸려든 거였죠. 이미 완벽한 공범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부모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들까지 혼자 다 덮어쓰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동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살얼음 판이었지만 시부모님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동서를 칭찬하며 유치원 관련 일은 모두 다 일임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다네요. 내가 가진 거 없고 가난하니까 딱이다 싶었던 거죠. 자신들의 빠져나갈 구멍으로 딱 좋다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잔무들이 걸리면 다 책임지게 하려고 결혼까지 시켰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도 충분히 나물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문제였지만 교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문제가 많았답니다. 단 한 번도 합법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는 증거 자료들을 조금씩 다 모아뒀답니다. 잘못하다간 자신이 다 뒤집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죠. 그러자 동서가 지금까지 자신이 저에게 왜 이상하게 군 줄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다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둘째 며느리도 당연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골라야 하는데 아가씨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나한테 테스트해보라고 시킨 거였어요. 그게 다 어머님께서 시킨 테스트였다고요? 이 집만의 이상한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결혼해도 아이가 생겨도
절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하고 친정 부모님 봉양은 어디까지나 돈으로만. 모시는 건 무조건 시부모님만 가능.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실제로 동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앉혀놓고 이야기한 내용이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어른들이 의뢰하는 잔소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부모님을 겪어보니 절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네요. 지금도 친정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항상 미리 허락을 받아야 그나마 갈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동서가 제게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답니다. 여자애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드세 보이는 데다가 직업도 탄탄하지 않다면서 며느리감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가 테스트를 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네요. 최근에 제 남자친구가 꽤 어린 회사 후배를 집에 데리고 왔답니다. 카풀을 하면서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연히 어머니가 보시고는 애가 참해 보인다며 남자친구에게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역시나 동서는 그 여자에게도 제게 한 것처럼 똑같이 굴었고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무리 어머니가 데리고 와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제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 너무 쇼킹했습니다. 그건 저를 향한 기만이었으니까요. 동서는 제게 오히려 잘된 일이랍니다. 그 집안의 실체를 하루라도 빨리 알았으니 말이죠.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집안 두 아들이에요. 어머니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효자 중에 효자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동서에게 했습니다. 앞으로 뭘 어쩌겠다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자신의 시부모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됐지만 이제서야 확실히 마음이 섰고 준비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비장하게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이 거지 소굴에서 발을 빼게 도와줬으니 이번엔 자신을 좀 도와달랍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네, 이혼이요. 이혼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혼자 덤비기는 겁도 좀 나고 옆에서 좀 도와주기만 해도 힘이 될 것 같은데 날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뭘 믿고 도와드려요. 지금도 그냥 말로 들은 게 전부인데. 시어머니가 도련님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가씨는 너무 드세 보인다고 하면서 그 회사 후배가 훨씬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순해 보이고 참하다고요. 그래서요? 효자 도련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냥 넘어갈 리 없어요. 분명 달라지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날 동서를 만나고 돌아온 뒤 저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동서가 한 말들이 모두 다 사실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믿기지 않는 말들의 진실을 아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분명 그 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좀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막상 어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책임감도 더 생기고 긴장이 된다면서 이번 승진 시험에서 합격하고 좋은 소식이 생기면 그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저도 별스럽지 않게 넘길 일이었지만 동서에게 들은 말들이 있어서인지 괜히 말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막상 친구가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왔더니 어쩌면 결혼해도 아이 없이 부부 단둘이서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난 나이 들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유럽에서 예쁜 꽃집 하나 차리고. 너무 막연하지 않아? 결혼까지 했는데 아이도 없이 사는 건 말이 안 되지. 부모 형제 다 있는 한국 놔두고 굳이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게. 그게 왜? 내 인생인데.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 형제 눈치를 꼭 봐야 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순간 제 말에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더니 작은 소리로 어머니 말씀이 맞네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설마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지금 뭐라고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언제나 똑부러지는 모습이 좋아 만났는데 막상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자신과 다른 것 같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이고 어른으로서 책임감도 부족해 보인다나요. 저는 제가 아이를 아예 낳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낳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갑자기 제게 너무 감성적이랍니다. 남자친구는 언제나 다정하고 기복 없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가족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면서 자신은 굉장히 가정적인 편이랍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자신의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이들과 자신의 부모님, 형제를 절대 배제할 수 없다네요. 부모님, 형제? 그건 자기 식구들이고 배우자와는 다른 거잖아. 그리고 아이들이라니 그것도 당연히 배우자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점이 나랑 다르다는 거야. 나는 무조건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도 아들. 나이 들어서도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든든하지. 오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아들 타령을 하고 있어. 순간 이 남자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더라도 이미 자신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제가 함께 노력해준다면 꼭 저와 결혼하고 싶다네요. 사랑만 있으면 뭐든 다 극복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순간 몸에 소름이 바짝 솟았습니다. 여러모로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동서가 말한 대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헤어졌으면 한다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의 실체까지 적나라하게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이대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끌어간다는 건 어쩐지 무의미해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잠시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설마 이런 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흥분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정말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제 진심에도 남자친구는 이 상황이 조금 버거운지 많이 지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저희 두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많은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 남자친구가 그 회사 후배와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제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남자친구가 회사의 새파랗게 어린 후배와 카풀을 한다는데 그냥 참고만 있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처음 카풀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그 여자 후배의 SNS 계정을 알아뒀어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 버젓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려뒀더라고요. 거기다 주변 지인들은 제 남자친구를 카풀 여자 후배의 남자친구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명백한 양다리였죠.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둘러댔지만 결국 그 여자 후배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실토를 하더군요. 거기다 남자친구는 자신도 요즘 너무 혼란스럽다며 힘들다고 하소연까지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어머니께서 알게 모르게 속상해 하셨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그런데 마침 후배를 우연히 보셨는데 너무 흡족해 하셨답니다. 여러모로 좋은 배우자감이라면서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마마보이가 어디 있답니까? 엄마의 말 한마디에 2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간다뇨. 동서에게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제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를 뻥 차버렸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글쎄,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희 회사 계정에 제가 진행한 행사 사진마다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용도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며 집까지 찾아와 인사까지 하고 가길래 저는 진짜 제 며느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입으로 이제는 한 가족이니 서로 도와야 한다며 매일같이 주변에 행사할 만한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졸라대길래 주변 지인들까지 다 소개해주고 홍보까지 해준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될 아이니 잘 좀 봐달라고 교회 지인들까지 소개해줬는데 이제와 단물만 쏙 빼먹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제 아들을 뻥 차버렸네요. 도대체 이게 혼인빙자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 글로 인해 회사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한 번씩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셨다면서 남자친구에게 한 번씩 유치원 행사와 교회 행사들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부탁한 것은 아니었고 항상 남자친구가 좀 도와달라며 부탁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앞으로 예약해둔 행사들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다 취소를 했다네요. 거기다 회사 계정도 모자라 홈페이지에까지 글을 올려서 벌써 다른 고객들이나 업체들에게서도 글의 내용이 사실이냐고 확인 전화가 계속 온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취소라니. 저는 그 순간에도 이 상황이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올린 글 내용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도 않았겠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땐 언제고 헤어지고 난 뒤에 이게 무슨 진상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퇴근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만나 따져 물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전화를 어머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죠.
회사 계정이며 홈페이지에 글 올리신 거 어머님 맞으세요? 도대체 오빠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진 몰라도 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에요. 글 바로 삭제해주세요. 사실이 아니야? 결혼하겠다고 집까지 와서 우리한테 인사까지 하고 가서는 네 말 좀 안 들었다고 멋대로 헤어지자고 해놓고 그게 혼인빙자가 아니면 뭐가 혼인빙자야? 제가 어머님께 받은 게 뭐가 있다고 혼인을 빙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한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 먼저시잖아요. 그래! 나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못하고 말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여자애가 남의 집에 와서는 손님 행세하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도 어쩜 가정교육을 저 따위로 받았을까 싶어서 사실 결혼 안 하길 바랬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잖나. 착하고 순진한 애 어떻게 꼬셔놨길래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는 거야. 아무튼 이대로 못 넘어가. 네가 내 아들 앞에 와서 사과할 때까지 글 내릴 생각 없다. 그러니까 당장 와서 사과해라. 이게 바로 동서가 말한 진짜 모습이었나 보더군요. 자기 아들들밖에 모르는 소시오패스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저도 당한 게 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가 아닌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저 좀 만나달라고 했죠. 그러자 동서는 안 그래도 제게 금방 연락이 올 줄 알고 있었다네요. 그날 밤 저는 동서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그냥 합의 이론 이런 게 목적이냐고요. 그러자 동서는 설마 그런 거였으면 지금까지 참고 살지도 않았답니다. 그 길로 저도 제 힘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동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내일부터 일도 없어서 한가할 텐데 조만간 유치원에 큰 행사가 하나 있으니 제게 맡기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가 됐든 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가 말한 큰 행사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치원 입학 설명회였죠. 유치원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설명회 한 번으로 그 해의 새로운 원생들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기존의 원생들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확인되는 중요한 날이랍니다. 바로 그 중요한 행사에 유치원 전체 꽃장식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장 부부의 눈을 피해 일찌감치 꽃장식을 마치고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인 것처럼 제일 뒷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이벤트를 바로 앞에서 직관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이제 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초대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쓰며 행사 내내 학부모들을 안내하고 교사들의 일을 사석건건 간섭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사의 첫 순서를 원장이 아닌 이 유치원의 초대 원장이라 소개하면서 굳이 앞에 나와 인사를 하더군요.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초대 원장이라니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도 익숙한 아주 고상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무대 위에 올라와 특유의 다정한 말투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좋아 보이는 말들로 잔뜩 치장해 학부모들을 현혹시켰죠. 저는 이미 저 늙은 여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 보니 그런 모습에 이제는 소름으로도 모자라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으며 대단하신 초대 원장께서 내려가자 이 유치원의 진짜 원장인 동서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순서였죠. 본격적으로 이 유치원의 진짜 입학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커다란 화면 위에
유치원 연역과 소개 동영상이 재생되자마자 학부모들과 앞에 서 있던 교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반응이었어요. 자,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유치원의 초대 원장님이신 고영심 여사님께서 지난 30년간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간식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해드셨는지에 대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빨리 안 내려? 그리고 다음 영상입니다. 자료만으로는 학부모님들도 믿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공장과 식자재 업체를 찾아가 뇌물을 주고 폐기 직전의 상품들을 받아오는 장면을 찍은 영상입니다. 야, 너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너네 둘이 짠 거야? 다음은 교사분들과 유치원 내 직원분들이 봐주셔야 하는 자료인데요. 구와 지자체에 요청한 직원들 월급 명세서와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된 월급 명세서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동서가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3년간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설명의 자료로 만들어 발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동안 저는 늙은 여우 할머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앞에 앉아있던 학부모들은 모두 다 심한 소리를 뱉어내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동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비리들을 고발했어야 하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이나 걸려서 공개하게 된 걸 사과드린다며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언론에도 공개될 거고 형사고발도 한 상태라 법적으로도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안내했죠. 학부모들이 거의 다 강당에서 빠져나갈 때쯤 누가 연락을 했는지 잘나신 두 아드님이 유치원에 도착했더라고요. 얘들아, 저년들 잡아서 아주 평생을 깜빵에서 콩빵 먹게 해야 돼. 감히 내가 평생 일궈온 유치원을 망가뜨려? 너희 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동서가 폭로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 서 있는 못난이 두 형제에게 동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들 부모의 실체를 확인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지금까지 초대 원장이 동서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녹취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유치원 관련된 일이었는데 급식 문제든 비용 문제든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동서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어디 감히 시부모에게 아는 척 토를 다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삼았고 동서가 한마디라도 싫다는 투로 이야기하면 괘씸하다면서 감히 부모에게 덤비는 아내를 내 아들이 데리고 살아줄 것 같냐는 말까지 하며 언제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며느리 정도는 쉽게 내칠 수 있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녹취 파일들이 20개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고 있었던 동서에게 불임이 아니냐며 다그치며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까지 간섭하시는 메시지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이미 다 들은 이야기였는데도 막상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훨씬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여보, 서운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면 되지. 망심스럽게 이게 다 뭐야. 유치원 잘못되면 우리도 다 힘들어지는 거 잘 아는 사람이 이랬어? 망신? 이 정도 가지고 망신? 헛소리 말고 이거나 받아. 이혼 서류랑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받았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상세히 적혀 있어. 뭐? 이혼? 당신 미쳤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증거들이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될 테니까.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마침 교육청 공무원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원금 부당 취득 혐의로 감사 의뢰가 들어왔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야 한다면서
고영심 원장을 찾았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초대 원장은 발버둥 치며 자신이 원장이 아니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이름을 부르짖었죠. 하지만 아들들은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무섭기만 한지 뒤로 슬슬 물러났습니다. 초대 원장의 완벽한 공범인 아버지도 똑같았죠. 오냐 오냐 뭐든지 다 해결해주며 키워낸 아들들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두 아들 모두 어머니는 외면한 채 저와 동서에게 매달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저희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서도 그 집안엔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지 오래였죠. 저와 동서는 당당히 유치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제 질문에 이미 횡령의 뇌물만으로도 죄가 넘쳐나서 아마 이 유치원은 폐원 처리될 테니 그렇게 되면 동서는 어쨌든 자신도 묵인한 시간들이 있었으니 함께 처벌받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랍니다. 이혼 확정나면 한턱 거하게 쏠게요. 시원한 맥주 한잔 해요. 혹여나 동서지간이 될지도 몰랐던 저희 둘은 그때 이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절친이 되어서 가끔 여행도 같이 가고 술도 마시면서 함께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